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여기에서 혹시 뭐 누수는 어디에서 주로? 보통 여기 천장, 여기 지금 하우스가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수로예요. 비가 이게 수로로 모여서 저쪽이 이제 낮은 쪽이어가지고 물이 저쪽으로 흘러나가는데, 이 수로가 비가 한 번에 많이 와버리면은 보이는 거죠. 보이는 천장 위에 수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저게 이제 물살이 이제 세지면, 물이 이제 많아지면은 압이 높아질 거잖아요. 진짜 눈곱만했던 작은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오른쪽에서 저희 이제 피해가 많았는데, 진짜 안에서 물이 그 구멍이 커져가지고 쏟습니다. 작물위로 떨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녹아서 얼음물이 떨어지고. 자, 스마트팜, 임대형 스마트팜이 우리 지역 김제에 있는데요. 이번에 폭우로 상당히 피해를 본 청년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게서 현장으로 왔습니다. 일단 지금 식물은 조금만 때를 놓치면 죽기 때문에 자잘하게 고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바로바로 고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스크린 같은 경우나 양액기 농도 조절 같은 건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여기에 대한 뭐 기계에 대한 전문가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계속 요청을 드렸지만, 양액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2년 차인데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요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죠. 이제 1년이 넘어가는 와중에도 아직도 이게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스크린 같은 경우는 고쳐도 잠깐 고쳐지고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고쳐져도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순 문제라면 한두 번에 고쳐지고 마는 게 맞는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이게 바로 고쳐지지 않고 계속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저희는. 여성 청년이시면서 굉장히 젊은 분이셔서 혹시 실례하지만 20대? 네, 20. 이렇게 이런 경험을 쌓아서 나가서 그래도 내가 정착해서 나의 자가농을 경영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오셨을 텐데, 이런 과정을 거친 모습을 보면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아직 기계를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상당히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거나 위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하면서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자체가 홍보가 엄청 잘 돼 있어요. 막 여러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홍보가 다 되어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막상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홍보와 실제 간극을 많이 느꼈죠.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가 이제 실습이랑 이런 걸 나갔다 왔는데, 이게 다른 스마트팜 농가들이랑 이런 데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마트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있는 뭔가 문제가 한 번에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스마트팜 자체나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이곳에 의심할 만한 사항이 있지 않나,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습이나 이렇게 다녔던 곳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향후에 이제 3년 계약이 끝나고 나가시면 어떻게 전북에 좀 정착해서 이 스마트팜 농업인으로 살아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네, 고민 중입니다. 이게 이 스마트팜이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이제 자리 잡는다는 거는 제 농장을 그러니까 정착을 한다는 게 진짜로 이게 뭐 100평, 200평짜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1000평, 2000평 넘어가는 정말 규모 있는 농장에서 해야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고민이 되는 게 지원 사업이에요. 모든 게 공무원들이 이게 각각의 지자체에 있는 담당자들이 있을 거고, 염려스러운 게 불편하면은 이제 나가서도 이제 저희는 단계를 그렇죠. 예. 단계를 밟아 나가려면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죠. 근데 만약에 껄끄럽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계속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그렇겠군요. 시설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간다면 과연 청년농들이 그 시설비를 어디에서 충당을 해서 지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승계농이어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정말 지원 사업을 제대로 받아서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쥐고 갈 때는 그게 가능할 수 있으나 도시에서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와서 교육받고 뭐 경험을 쌓는 건 좋지만 그 막대한 예산과 또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 평이라는 단위를 이제는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1000평 내지는 1200평을 한 필지로 할 때 이곳을 스마트팜으로 시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자동차로 따져도 옵션에 따라서 네, 등급에 그렇죠. 따라서 가격이 다르잖아요. 이제 온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재가 비닐하우스, 피복재가 비닐하우스냐 유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가격이 급이 확 다릅니다. 네. 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1000평이면은 5억이다. 그럼 뭐 유리온실이면 10억으로 모자르죠. 10억으로 모자르다고 이야. 들었습니다. 최근 시공으로 봤을 때. 근데 원자재 값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폭등해가지고 그 이전에 지었던 온실 시공비랑 그 이후 시공비랑 한 2배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올랐다고 하는데 이제 오른 건 오랐다 치고더라도 이게 업자나 관계 뭐 임대판 같은 거 짓는 뭐 지자체 담당자나 시공비에 대해서 뭔가 감사나 이런 제값에 적정한 가격에 지어지면은 하자가 솔직히 안 일어나겠죠. 이게 거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온실을 짓는 데에 대한 거품이 심해서 저는 만약에 제 온실을 짓더라도 이게 과연 그러니까 비속어인데 눈탱이 맞을 수 있나? 네. 그러니까 거품으로 이게 비싸게 짓지 않을까. 이게 안 당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죠. 짓는데도 이게 예. 어느 정도 적정가가 드는 건지 발품도 많이 팔아서 다른 농가도 많이 찾아봐야 되고 예.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청년들이 안전하게 그러니까 자기 돈을 대출 많이 알려주잖아요. 청년 농업 대출 해가지고 10억, 30억까지 줍니다. 이렇게 광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기도 힘들 뿐더러 받더라도 그 돈이 눈먼 돈이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빚을 안게 되는 그런 네. 농가들이 많다는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농사를 일을 해보면서 들었던 거는 일단 확신은 제가 고생한 만큼 돈은 되겠다. 규모가 커지면 더 좋겠다. 그건데 일단 크게 시작해야 된다. 일단 임대팜이 지자체에서 보통 한 사람한테 적게 주면 300-400평 많이 줘 600평짜리도 요즘에 없고 그러니까 300-400평이 평균입니다. 근데 예. 300-400평이면 시골에 와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그럴듯한 여유로운 삶 이건 없습니다. 보통 시골에 이제 딸기 하우스를 쳤을 때 300평이면 딸기 한 동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통 한 1000평이 한 석동 정도가 들어가니까. 근데 그 한 동 가지고는 현실적인 수익을 내기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딸기는 제 분야라서 네, 이제 예, 예. 수익적인 부분은 잘 토마토로, 모르겠는데 예. 토마토로 1000평이면은 일단 벌 수 있습니다. 벌 수 있고 근데 일단 1000평이면 놀 수 있어요. 네. 300평인 경우에는 300평이면은 이제 제 인력이 90%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90% 이상 80%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여유로운 삶은 없겠죠. 근데 10억을 들여서 1000평에다가 시설을 지었어요. 네. 땅을 사거나 네. 내지는 임대하거나 그리고 1년 농사를 지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어야만 이 시설비들에 대한 대출을 갚고 다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느냐. 농사라는 게 또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지금 네. 일어나고 있는 누수와 같은 문제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시작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준비를 많이 안 하면 이게 겁먹습니다. 일단 규모가 커서 뭐 10억 대출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실행해본 사람들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없을 거잖아요. 예. 근데 공부를 많이 해야죠. 예.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활동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3년간의 경험을 쌓고 나가시는 이 청년농들에게 실질적인 정착할 수 있는 사후 관리에 네. 대한
목소리가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한 번의 실패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농업 현장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말씀하신 막대한 네. 지원이라든지 대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에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제 빚을 안아야만 되는 반복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네. 더 많이 발품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네, 준비 없이 시작하면 이게 농사가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 왜냐하면 여윳돈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정말 올인해서 시설을 딱 지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생산하려고 이제 작물을 넣는 데까지만 해도 수확하기 전까지 비용이 완공되고 나서도 이제 부자재 값, 그 씨앗 종자 값, 육묘비 해서 그게 커서 자랄 때까지 인건비까지 하면은 짓고 나서도 드는 돈이 추가적으로 수천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운영 자금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작물이 커가는 이렇게 이게 수입이 들어오기 이전 시점까지 한 번 꼬꾸라져 버리면 그렇죠. 이게 옆동에서도 문제였던 게 이게 육묘가 왔는데 이게 커서 수입이 되기도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메꾸려면은 다른 데 가서 비싼 값에 사와서 이걸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자리를 이동해 봤습니다. 사실 이곳에 임대에서 들어온 우리 스마트팜의 청년 농업인들의 꿈꾸는 곳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1세대 농업인이죠. 토마토 재배를 하고 있는 허정수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뭐 이곳 들어오면서부터 그 규모에 일단 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규모가 큰 건 아니었고 스마트팜 1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승계농으로서 또 본인 또 이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본인이 또 농수산대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 같습니다.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에서도 먼저 이 청년 농업인들의 가슴 먹먹한 이야기, 2달 동안 딸기 묘목을 심었는데 하루아침에 비를 맞고 이 썩어가는 농작물을 보면서 울먹이는 청년 농업인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분들의 잘못은 아닐 것 같고 네네. 이 시설 하우스, 특히나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이 시설을 왜 저렇게 지었을까? 왜 이렇게 누수뿐만 아니라 천장 창문의 개폐라든지 여러 양액기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요즘 말하고 있는 스마트팜은 지금 사실 뭐 엄청나게 한국이 건설하고 그런 경험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축적된 사업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요즘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아직 조금 작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레벨의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는 업체는 제가 봤을 때는 손가락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핵심 사안은 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큰 전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설인데 네. 그 시설을 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의 시설 측면은 그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제 스마트팜 밸리에 과체동과 복합동이 네네. 있잖아요. 그리고 네. 상주에도 스마트팜 시범 단지가 있고 똑같은 설계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네네네. 시공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저희 정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민간에서 정부한테 보조 사업을 받으면 입찰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적으로 어떤 업체가 그 모든 그 경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입찰이라는 제도를 하는데 저희가 어떤 입찰을 하면 아마 한 500개에서 1000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그 온실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업체는 10개에서 20개 업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근데 지금 그렇게 다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게 저는 일단 첫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공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시공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경쟁을 한다면 그 10개, 20개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들어왔으면 이런 사단은 안 일어났을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근데 현재는 네.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90억 원대 공사인데 네. 돈의 굴지의 지역 건설사로 확인됐지만 실제로 시공에 들어간 건 하도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그 업체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스마트팜을 지어본 업체는 아니겠죠. 근데 그 업체들이 왜 가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도급을 줍니다. 원래는 안 되어 있지만 거의 뭐 관행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안 좋은 관행이긴 한데요. 업체는 되면 그거를 하도급을 주면서 거기에 행정적인 서류나 이런 걸로 하면서 보통 이게 돈을 받고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는 거 입찰이 되기만 하면 몇 억, 크게는 몇십억까지 벌어버리는데 입찰되는 순간?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할 리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뭐 다 그렇게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뭐 다른 일반 건축 현장에서도 원청과 하도급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설계대로 지을 수 있는 과연 시공 능력이 있는지를 그럼 누가 감독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김제시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었잖아요, 위탁받아서요. 그럼 농어촌공사가 이러한 시공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관리감독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농어촌공사가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500개, 1000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입찰 제안서가 일단 첫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0억 유리온실 실적이 있는 걸로 제안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유리온실 경험 지었던 그 실적 제안을만 줬으면 저는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제가 다르게 말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4층 단독주택을 지어요. 아니면 1층 그냥 저희 가정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한 상가를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지어요. 그런 건축의 레벨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의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많이 지어봤고. 네네. 예.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건축사들의 레벨이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가 저희 스마트팜 같이 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스마트팜을 제대로 지어본 업체는 한국에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청이 잘 돼서 하청을 그래도 지어본 업체한테 주면은 하자가 덜 나는 거고요. 원청이 돼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 하청을 주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공공사업뿐만 아니고 저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제 스마트팜의 방향성은 뭐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대체 농으로서 스마트팜의 도입을 이제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고 국비, 도비, 시비 할 것 없이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온 3년간 임대를 통해서 노하우를 쌓아서 나온 이 청년농들이 자가농으로 갈 때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살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본인이 관리 감독은 할 수가 없잖아요. 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아. 또 이 졸업생들이 나가서 보조사업을 또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아하. 보조사업을 받아서 그 온실을 지을 수 있는 보조사업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입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뭔 말이면 내가 선정하는 게 아니구나.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게 공개 입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지을 때 누가 내 집을 지을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설계사라고 하는 건축사를 보통 자기 집을 지을 때, 건물을 네. 지을 때는 선택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를 또 선택을 하고. 네네네. 그런데 이 스마트팜의 경우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조금을. 네네. 업체 선정을 내가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보조 사업을 안 했어요. 저희는 보조 사업을 당선을 됐었거든요. 근데 보조 사업을 포기하고 융자 사업으로 갔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 시나리오랑 동일한 시나리오. 왜 융자로 갔다는 건 오로지 대출 받아서. 저는 100% 대출이에요. 저희 하랑은 100% 대출로 해서 지었습니다. 아니, 그랬을 때. 네. 물론 하랑은 규모가 되니까
자금 경영이 뭐 원활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 네. 핵심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저희는 보조사업 50% 보조사업이 당선이 된 선정이 공모사업으로 됐을 때. 선정이 된 업체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거는 제대로 네온시를 지을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 5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포기하고 100% 농무협에서 1% 저리자금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득도 있었지만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제가 갚아야 되는 거죠. 보조금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네온시를 내가 원하는 업체로 내 스타일대로 짓고 싶은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융자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고, 앞으로 많은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들이 자가농을 시작할 때 과연 지금 당장 보조금을 받고 업체를 내가 선정할 수 없는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당장 힘들더라도 내 돈은 100% 대출을 통해서든 자기 돈을 들여서든 내가 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된 스마트팜 시설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그게 지금 현재에선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정부나 시나 도에서 보조를 해준데도 불구하고 융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처음 이야기나 똑같은데요. 보조 사업을 받고 잘 지을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근데 그게 지금 프로세스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누가 내 집을 지을지 모르는, 어차피 저희가 보면은 저희 유리온실 30년 쓸 수 있거든요. 거의 인생을 다 바쳐서 돌려야 되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시설인데 누가 지을지 모르는 그 시설을 가지고 지어지면 끝이에요. 근데 진짜 아쉽게. 아니 그러면 네. 그 어쨌든 김제 씨나 위탁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나 업체를 선정하는 발주를 할 때 네.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이 부분을 좀 살필 수 있는 보완을 한다든지 네네. 뭐 이런 절차는 얼마든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좀 공공의 그냥 오픈된 그 경쟁이라는 의미로 그게 너무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요. 예? 근데 그냥 뭐 화력 발전소 지어본 업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건 안 되겠죠.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는 그거에 대한 기술력과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거기 가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해본 업체들을 거기다가 넣기는 어렵죠. 왜냐면 부실이 있을 수 있고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 스마트팜도 좀 동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완전히 다른 장르예요. 일반 4층 건물 짓고 아파트 짓고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장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제한을 좀 심하게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금 대규모 단지잖아요. 네네. 우리 허 대표님은 이 누수라든지 네. 지금 뭐 양액기 문제라든지 뭐 천장 개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청년농들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발생하죠. 근데 저 사실 뉴스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온실입니다. 제 눈으로 보기에는 네. 유리온실을 똑같아 비슷해 보이죠? 보이는데, 예.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군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잘못 지어놓은 거를 잘 만드는 거는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맨 말씀인지 처음에 할 때 계획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가 들어오면 이런 문제 안 생긴다고 봅니다. 저희 지금 이제 거의 이제 9년 차 됐거든요. 아니, 문제 있죠. 문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커버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저 그렇게 물 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하시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사안인데, 앞서서 먼저 경험해본 스마트팜 농업인으로서 이런 청년농들을 보면서 가슴 아프고 또 답답하고 실질적인 문제점이 어디에서 개선되어야 되는지 목소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재용입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김제 씨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우리 농어촌 공사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안에 조금 이제 같이 관여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필요하는 어떤 뭐 시한 내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적정한 조치를 제때제때 못 해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제가 좀 최대한 빨리 하자를 조금 마무리 짓고 그 청년 농부들이 빨리 좀 이게 어떤 정상적인 어떤 영농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있고 나서 가장 마음 아픈 건 사실은 그동안에 굉장히 잘 해왔거든요. 말 못할 어려움을 아마 다 겪으면서 학생들은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또 나름대로 교관이라든지 가르치시는 분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만들었고, 저희가 보면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에 지금 4군데가 있는데 가장 그 최고의 경쟁률을 계속해서 이렇게 갱신해 왔고, 학생들이 어떤 뭐 수료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들어와서 입교해가지고 졸업했던 성적도 가장 월등히 좋고, 또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끝나고 이렇게 창업한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높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참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기여를 그분들 주셨고, 또 저희도 좋은 인력을 나름대로 키웠다고 굉장히 자부하고 있고, 또 남들은 그걸 또 부러워하고, 예컨대 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한 3,000명이 다녀갔어요. 스마트폰 혁신밸리를. 그런데 이제 하루아침에 이것이 막 굉장히 뭐라고 하지, 막 몹쓸 놈, 이렇게 이제 그 치부되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실은 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그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그 드러난 어떤 문제점 하자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걸 정상적으로 이렇게 고쳐놓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또 가르치시는 그 선생님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계속해서 이제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한 발 더 이제 더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지금 가장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죠. 너무 답답해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